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 지상의 왕자 전차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K2의 뭐 노르웨이 버전과 네. 폴란드 수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매체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다 뭐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노르웨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50으로 보고 있고요. 폴란드 부분도 여러 가지 이 상황상 변수가 너무 많죠. 네.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안 시키고 그냥 앞뒤 다 떼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울었네. 뭐 이래니까 네. 뭐 노르웨이 장군이 그렇죠. 뭐 뒤로 쓰러졌네. 뭐 전차를 보고. 심지어 네. FA50도 다 뭐 수출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경쟁자가 있고 여러 대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기체계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노르웨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성능이 K2 훨씬 좋다고 해도 사실 사용하는 노르웨이 군에서 우리 익숙한 그냥 쓰고 싶어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전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흥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업체죠. 라인메탈사. 특히 이제 전차포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고 전체 그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 서방권에서는 뭐 아예 장악을 했다고 봐도 허언이 아닌 그렇죠. 그런 라인메탈사의 전차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있어서 한번 이 기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메탈사 하면 그 전차포 120mm 전차포로 전 세계를 석권한 뭐 우리 K2 전차도 지금 55구경장 120mm 포 쓰고 있죠. 이 회사에서 지금 KF-51 판타란 전차를 내놨거든요. 국내에서 보는 시각은 새로운 전차가 나왔나 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데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개발 중인 MGCS를 지금 합작 전차 계획이죠. 그렇죠. MGCS를 어떻게 보면 갈아엎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MGCS 하면은 이제 청취자분들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MGCS는 하나의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MGCS 사업이라는 거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그 외에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일부 있고요. 그런 다국적 국가들이 모여서 국가를 대표하는 업체들 독일은 이제 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크로스 마파이 배구. 예. 그래서 그 업체들끼리의 출연금을 연합해가지고 네.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조별 과제네요, 또. 그런 셈이죠. 네. 조별 과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옛날 그 한 50년 전 기억과 이렇게 겹치는 게 AMX 30하고 레오파드 1이 원래 같이 개발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져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뜻이 맞아서 잘 좀 굴러가고 있나 했는데 갑자기 라인메탈이 KF-51을 만들어서 어깃장을 놓은 셈이에요, 사실상. 그런 그 셈이죠. 어깃장을 놓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자신들이 130mm 전차포 그게 지금 MGCS에도 후보 중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또 140mm를 또 이렇게 미는 게 있고 사실은 라인메탈에서도 140mm를 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차포가 지금 130이 될 거냐 140이 될 거냐 그걸로 주도권 다툼도 있고 사실은 지분 싸움이죠. 지분 싸움인데 네. 라인메탈 입장에서는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상당 부분의 전차포 기술을 갖다가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극부는 좀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실력 있고 전에 이제 장갑차 시리즈도 푸마를 누르고 링스가 네,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 헝가리에는 됐고 이러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전차를 그럼 새로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갈라져서 나왔죠. 별도의 예. 라인을 만든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갈라져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데 그 이후에 결국 결과로 나온 게 컨셉 전차로 미리 선점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번에 KF-51로 명명된 전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인 오퍼를 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딱 꺼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KF-51 전차는 기존 전차와 어떤 게 좀 달라요? 일단 공격력이 무지막지하죠. 공격력이 뭐 120mm, 뭐 55구경장에도 지금 850mm 정도의 어우야. 1km에서 85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졌다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한 50%가 더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에는 뭐 그렇죠. 그 전차포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표면적으로 봐도 50%를 훨씬 상회하는 거니까 공격력 부분에 있어서 꼭 5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격력이 상당히 강해졌죠. 뭐 1200에서 1300mm 뚫는 거 아니냐. 어우야.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증가장갑 달고 뭐 하는 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없어지네요. 거예요. 네. 의미가 진가장갑이고 없어지고 뭐고 다 씹어버릴 테니까. 네네. 네. 그다음에 드론을 달게 되는 게 또 아. 특징이죠. 상부 장갑 쪽에다가 드론을. 드론을 달게 되고
그거를 운용하는 전차병을 한 명 더 넣는다. 포탑하고 이제 조종수까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론을 운용하는 병사를 하나 더 넣어서 4명. 그 부분은 이제 3+1이라고 네, 표현을 네, 할 3+1 수밖에 이라고 없습니다. 하죠. 그래서 드론을 도입하는 국가에 따라서는 이제 네. 나는 안 쓰겠다고 할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3+1 3명의 승무원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130mm 포를 달다 보니까 지금탄이 바로 교전을 할 수 있는 지금탄이 10발에서 12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0발인데요. 이제 그 네네. 부분이 전시회를 통해서 오픈이 되면서 라인메탈사에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나 이 전차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나 이거 컨셉 전차가 많고 이 차체에 대해서는 공격력은 있으나 실질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게 적재 탄수가 10발이에요. 10발이요? 예. 일반적인 적재 탄수가 많은 경우 20발에서 24발 뭐 그건 아주 적은 경우고 좀 더 많다면은 그러니까 지금탄이 그렇고 그렇죠. 이제 안에 있는 거 예, 뽑았으면 뽑았으면 되는데 아예 그 안에 있는 적재탄 자체가 없는 거죠. 왜? 드론 공간이 상당히 부분 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예, 있다.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컨셉으로 미래의 4세대 전차라고 명명하는 거죠. 그 서방권에서 네네. 4세대 전차로 명명하는 4세대 전차의 특징은 이렇다. 다만 차체 자체가 3세대 전차를 기본으로 한 3.5세대도 아닌 이건 아예 실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라인메탈사에도 단언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왜 자동차 컨셉카. 쇼할 때 네, 컨셉카라고 할수 나온 있죠. 거 있죠. 컨셉 탱크. 그런 거예요. 예. 컨셉 탱크 같은 거고 그게 지금 뭐 장점이죠 단점이 그렇게 딱 드러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컨셉카니까 네. 네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10발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라인메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구자의 요구에 맞춰서 맞추어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차 자체는 어떻게 보면 4세대의 그 전차에 딱 맞는 그런 차체가 아니다. 기존 차체를 4세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구현한 그렇지다. 그런 거죠. 이게 제대로 이렇게 딱 제밥을 뿌린 게 뭐냐면 원래 조별과제 잘 안 되거든요. 예, 잘 안 돼서 뭔가 헤매고 있을 때 여기 대안이 여기 있어라고 라인메탈 내가 옆에서 더 잘할 수 그렇죠. 있어라고서 펀치를 한 방 매긴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 역시 이제 라인메탈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을 찾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만큼은 아니지만 전차 역시 사실 세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컨셉이나 기술이 등장이 되잖아요. 뭐 전열화학포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은닉장갑 같은 형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실용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차의 시장이 한번 또 요동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독일이 이제 그 헤게모니를 라인메탈이 놓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컨셉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뭐냐면 360도 삼지 그러니까 이제 전방을 볼 수 있는 화면들 있잖아요. 네네. 그 구성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제 내부 사진을 보니까 큰 스크린 인치로 보면은 상당한 인치인데 제가 정확한 인치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큰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작은 화면 2개를 이렇게 해서 3명의 승무원이 각각 볼 수 있는 나눠보면서 전전 이제 상황을 각각, 전장 상황을 완전 바라볼 수 네트워킹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고 360도 그냥 앉아서 네. 전차 안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종국에 가서는 무인화까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또 중요한 화두인데요. 참 그 차세대 미군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브래들리 대체하는 거.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본은 무인화인데 때에 따라 사람이 탄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도 K3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K2 다음 K3. 네. K3 전차에서 어떻게 갈 거냐. 벌써 현대로템에서는 K3의 어떤 설계 네, 디테일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로 가겠다는 것들을 부상 설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했고 그런 것들의 모형들을 전시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특징들은 지금 말씀 주셨던 KF-51에 대한 특징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전차포 자체는 103mm든 140mm든 다 수용할 수 있는 차체로 가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전열화학포까지도 네.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론 당연히 있더라고요.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발전된 그 능동 방어 시스템. 그렇죠. 지금 라인메탈사에서 요번에 컨셉카로 나온 그 전차 KF-51은 네네. 그 부분도 또 맹점이에요. 그 능동 방어 장치가 애매하더라고요. 아예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또 흥미로운 점이 사실 드론으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에 드론으로- 능동 방어 시스템을 달아서 차라리
공중에 떠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 그런 컨셉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4명이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론이 점점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대형화가 드론이 되니까 네. 늘어난 만큼 적재탄 수는 줄어들게 되고 크게 그렇죠. 결국 10발 12발 뭐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결과죠. 개인적으로는 적재탄수 부분은 얼마든지 설계상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그 포탑으로 130mm의 운동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다고 봐서 이제 전차가 나온 거지만 네네. 얼마든지 다른 설계를 할 수 있고 라인메탈에서는 4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차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아예 명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네. 전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커지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재료공학의 혁명 기술의 그리고 발전. 복합장갑의 그런 계속되는 발전으로 인해서 훨씬 방어력이 튼튼하면서 동시에 실제 전차의 무게는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컨셉 전차가 59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력으로 있는 레오파드 2A7 같은 경우 70톤이 좀 그렇죠. 넘죠. 70톤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전차를 제공하는 국가에서의 전차들도 되게 아무리 뭐 해도 65톤 이상 MBT 갑니다. 같은 경우 예. 일본이 40톤대인데 그건 일본이라는 특성상 이제 그렇습니다. 작은 거였고요. 근데- 그 식은 사실상 튼튼한 경전차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방어력은 지금 그 전차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라인메탈사의 주장이고 라인메탈사의 주장은 어느 정도 허언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방어력 자체는 그 전차의 무게와 이게 또- 비례하지는 않는다. 비례하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않고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K3의 이상적인 설계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4세대 전차로서의 목표점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자면 결국 어느 정도 무인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무기나 전차장 한 명만 타든가 아예 안 타든가 실제로 지금 K9도 궁극적인 발전형은 무인화 버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K3를 선도적으로 가자면은 전차장 한 명만 타든가 아니면 아예 무인화를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인화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유무인 복합으로 가야 된다는 네네. 것이 때에 따라서 유인, 네. 기본 무인. 근데 지금 말씀 그게 세계적인 예, 추세죠. 말씀 주신 게 세계적인 추세고 사실 이것이 뭐 K3만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세계 군사 강국의 차세대 전차의 흐름이 그렇죠. 그렇죠. 흐름이 그렇고 드론 장착하고 능동 방어 시스템 훨씬 더 발달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각종 그 복합 장갑의 발전으로 해서 최신형 복합 장갑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 정찰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능동 방어 장치라는 게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드론이 떴다가 전차포 날라오면 그걸로 그냥 거기서 뭐 들이받으면 바로 되거든요. 쏴줘도 되고 네. 아니면 폭약을 달아서 자폭 드론으로 그렇죠. 쏴도 되고 네, 뭐 그런 활용도 방식.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전장 환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가 주력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해야 될 임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현대로템에서는 아직까지는 능동 방어 장치 능동 방어 장치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형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럴 것 같고 이 기자님 말씀대로 KF-52를 바라보는 결론은 그 자체로는 실질 전차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컨셉 완성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완성작 자체도 아닐 뿐더러 일종의 컨셉 차량이고 이 컨셉 차량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흑표의 다음 차세대 네. 전차 K3 전차의 특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유럽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차 업체들 간의 힘겨루기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에이브리엄스의 최신형 전차가 곧 나옵니다. 그 전차가 나오면 M2. 그렇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차가 가야 되는 건지를 확연히 알 수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한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차 제볼린 무용론, 때문에 네. 전차 무용론. 그래서 밀떡에서는 그거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네. 늘 나오던 레파토리다. 떡밥이다. 그것이 물론 2차 세계대전 더 멀게는 1차 세계대전부터 나왔던 떡밥이다.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고 창과 방패는 네. 늘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한 창으로서의 또는 전차. 방패로서 상대적으로 보면 방패일 수도 있죠. 그런 차세대 전차는 바로 KF-51이 이번에 나왔던 구현했던 것과 유사한 것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시사하는 바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그렇죠. 봐야 될 거예요. 향후에 나아가면 시즈 탱크처럼 자주포 역할도 하는 그런 탱크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구경이 130
140 이렇게 나오면 사실 지금 155mm 자주포랑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긴 한데 포탄을 쓴다면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습니다만 그러는 거는 좀 범용성으로 보기엔 좀 예,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전차는 전차로서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방어력이 굉장히 방어력에 너무 많은 이 자주포를 투자를 한다면은 그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자주포는 후방에서 심지어 60, 70km 이제 그렇죠. 요즘 개발되는 건 80km, 100km의 사거리를 갖는 자주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떡장갑을 두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자주포가 너무 비싸면 실패한다는 게 PZH 2000에서 보여줬죠. 네, 그것은 너무 좋지만 비싸서 잘 안 팔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F-51을 통해서도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미래에는 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그런가요? 자, 이번 시간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네. 뭐 지상 무기도 좋고 네. 항공 무기 체계도 좋고 해상 무기 체계도 좋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정말 밀떡